하여튼 앨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의 기독교 변증에 관한 강의, 밴쿠버의 리젠트 칼리지라는 곳에 와서 했던, 온라인으로 했다고 했었죠. 강의 시리즈 14번째 신무신론 운동을 케이스 스터디로 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내용이네요. 들어보죠. 14번째 강의 요약, 신무신론의 등장과 몰락에 관한 분석에 관한 내용이네요. 1. 신무신론의 정의와 등장 배경. 신무신론은 2006년 리처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 The God Delusion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2001년 9.11 테러는 종교적 극단주의에 대한 두려움을 부각시키며 종교가 위험하고 비합리적이라는 담론을 강화했습니다. 신무신론은 리차드 도킨스, 크리스토퍼 히친, 샘 해리스, 데니얼 데넷을 중심으로 맞췄네요, 제가. 신에 대한 비판과 과학적 무신론을 주장하며 대중적 지지를 얻었습니다. 예. 대표적인 책이 이제 만들어진 신이라는 God Delusion이라는 책이었고요. 하여튼 뭐 한국에서도 워낙 유명한 무브먼트고, 아직은 한국에서는 이제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고요. 영어권 사람들인데 영어권 내에서는 영향력이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봐요. 하여튼 이 사람들의 신무신론이 무엇이냐를 정의하고 등장 배경을 9.11 사태, 종교적 극단주의에 의해서 벌어졌던 그런 9.12 사태 때문에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생겨난 운동이 신무신론 운동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주요 등장인물과 그들의 주장. 샘 해리스는 이제 말하자면 뇌과학자라고 해야 되나요? 신경생물학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샘 해리스, 신앙의 종말, The End of Faith를 통해 종교를 9.11과 같은 테러의 원인으로 간주했다. 위험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윤리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위험한 신념을 가진 사람을 아예 죽이는 것, 즉 9.11 테러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죽이는 것이 오히려 윤리적일 수 있다.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했나 보군요. 이 리차드 도킨스, 만들어진 신을 통해 종교가 맹신과 비합리성의 근원임을 강조했다. 과학적 증거가 종교를 무효화한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 과학적 논증의 한계를 간과했습니다. 하여튼 과학과 종교는 대립한다라는 논증을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인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앨리스터 맥그라스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과학은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종교는 초자연적인 대상을 염두에 두는 거니까 과학적 논증의 한계가 뚜렷하다. 이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데니얼 데넷, 미국의 터프스 유니버시티인가요? 거기의 뇌과학자였죠. 주문을 깨다 Breaking the Spell에서 진화론을 통해 종교적 믿음이 자연적으로 형성되었음을 주장했다. 종교 자체가 진화의 산물이었다. 크리스토퍼 히친, 신은 위대하지 않다. God is not great 에서 종교는 모든 악의 근원이라며 강력한 정치적 비판을 추가했다. 종교는 인간성과 서구 문명을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위에 세 사람은 다 과학자였는데 크리스토퍼 히치는 이제 언론인이었죠. 그래서 과학적인 내용보다는 종교가
악의 근원이다. 세속주의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종교를 배제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에 이제 굉장히 뛰어들었던 그런 언론인이었다고 보여져요. 하여튼 4명의 신무신론주의를 이끌었던 사람들을 자세하게는 아니죠.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전체적인 특징, 3. 신무신론의 특징. 새로운 점, 종교 비판의 강도와 대중적 논쟁을 유발했다. 예, 그렇죠. 종교를 사람들이 이제 비판하는 개인적으로 또는 뭐 개인적인 상황에서 비판하는 경우는 많지만 대중적으로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쉽지 않죠. 워낙 종교인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 9.12 사태 이후에는 이제 이런 무신론자들, 세속주의자들이 종교를 공개적이고 대중적으로 비판하기 시작을 한 거죠. 엄청난 강도로요. 종교 자체가 악의 근원이다. 종교를 없애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엄청난 대중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고 또 그럴수록 더 많은 대중들이 이제 모여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생겨났죠. 레토릭, 조롱과 비난, 과장된 주장으로 관심을 끌었으나 깊이 있는 논증이 부족했다. 네, 맞아요.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지금 마치 이제 이런 정치 논쟁을 하듯이 정치적인 일들을 보면 일단은 정치는 바로 권력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말이 안 되는 것들이라도 그냥 막 쏟아놓게 되죠. 그런 것 같이 이 신무신론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요소가 있었죠. 말하자면은 수사적인 그런 표현들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인기를 얻고 하는 일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있었죠. 분열, 내부 갈등과 외부 비판으로 인해 점차 영향력을 잃었다. 이제 이슈마다 말하자면 성차별 문제라든지 이슬람에 관한 관점이라든지 이런 이슈마다 자신들 내부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관점이 달라지고 의견의 대립이 생기고 또 외부에서 이제 비판도 거세지고 하니까 이 네 사람도 점점 분열하는 그런 면이 있었죠. 하여튼 신무신론 운동의 특징들 앨리스트 맥그라스 입장에서 정리를 해줬네요. 신무신론의 비판, 종교와 폭력의 연결. 신무신론은 종교가 폭력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무시한 단순화된 주장이다. 2006년 아미시 학교 총격 사건에서 아미시 공동체는 폭력 대신 용서를 선택, 종교가 항상 폭력과 연결되지 않음을 보여줬다. 재밌네요. 하여튼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무브먼트가 신무신론주의 운동이 이제 막 강력하게 일어나던, 그래서 종교가 모든 폭력과 악의 근원이다, 막 이런 이야기가 막 인기가 있기 시작했을 때 아미시라는 것은 이제 미국 내에 종교 공동체이죠. 물론 이제 아미시 이 사람들 자체가 이제 평화주의자들인 면이 있어서 자신들의 이제 종교적인 신앙을 자신들 공동체 내에서 유지하고, 그래서 이제 따로 떨어져 살죠. 말하자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문화를 유지하고 하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이제 따로 떨어져 지내는 종교 공동체인데, 미국에요. 펜실바니아 주에 있죠. 이제 거기에서 그 학교 공동체 내의 학교에서 이제 총격 사건, 외부 사람이었을 거예요.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외부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거기서 자라난 사람인데 이제 과거가 싫어서 다시 찾아와서 죽였든지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네요. 하여튼 아미시 그 공동체에서 총기 난사, 총기로 사람들을 많이 죽인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용서하는 아주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공개적으로 용서하고 사람들을 그 범인의 가족을 용서하고 또 품는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하여튼 뭐 종교가 오히려 일반 사람들 세속적인 상황에서보다 더 말하자면 폭력보다는 용서와 화해를 선택한 면이 있었다라는 것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준 그런 면이 있었죠. 율님이 바로 찾아주셨군요. 율님이 찾아주신 내용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미시 학교 총격 사건 2006년 범인 찰리스 칼 로버츠 4세는 사건 당시 32세로 부인과 3자녀를 둔 가장이었다. 아미시 주민은 아니며 아미시 근처 낙농가에서 짠 우유를 수거하는 우유 탱크차의 운전수였는데 평소 수주물 타긴 타지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으며 아미시 주민들과 불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한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범인은 현장에 아내에게 전하는 유서를 남겼는데 1997년 태어나자마자 숨을 거둔 첫 딸에 대한 일이 9년 동안 범인을 괴롭혀왔으며 신에게 저주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왔다는 것이다. 자신이 12살 때 친척 여동생을 성추행했던 것에 대한 악몽에 시달렸다고도 한다. 유서나 범행 동기를 미루어 볼 때 기본적으로 범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아미시가 가깝고 아미시 마을의 특성상 보안이 취약한 데다 첫 딸이 살아있었다면 아미시 학교 여학생들 또래였을 것이란 점 때문에 아미시 학교를 습격한 것으로 보인다. 놀라운 일은 사건이 발생한 지 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일부 아미시들은 범인의 아내와 접촉해 그녀를 위로했고 사건 다음 날부터는 아미시들이 잇따라 그녀를 방문했다는 점이다. 한 아미시 여성은 CBS 방송에 출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고 밝혔고 딸을 잃은 아미시 가족은 장례식에 범인 가족을 초청하기도 했다. 아미시가 보인 이런 용서의 태도는 언론에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켜 2001년 세계무역센터를 공격한 테러리스트들을 용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질문의 사설과 칼럼이 워싱턴 포스트 등 유력지에 잇따라 게재되기도 했다. 마지막 부분이 재밌네요. 이 아미시 사건을 보면서 테러리스트를 용서했어야 된다. 하여튼 워싱턴 포스트지 다운 그런 2006년이 한창 이라크 전에 있었을 때였죠. 그래서 이제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갖다 쓴 것이군요. 이런 사건이 있었군요. 아미시라는 집단은 알았는데 총기 난사 사건은 몰랐어요. 총기 난사뿐만 아니라 이제 아미시들과 같은 이제 평화주의를 선택을 하고 따로 떨어져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아미시들은 이제 완전히 이제 현대 기술 문명들을 이제 거부하는 그런 요소가 있죠. 아직도 마차를 타고 다니고 옷 같은 것도 이제 옛날식으로 입고 생활 방법이라든지 문화 같은 것들을 이제 옛날 형태를 고수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범행의 타겟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제 마차에 돌을 던진다든지 막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 하여튼 이 아미시 사건 이야기가 적어도 종교가 무조건 폭력을 유발한다라는 내용을 이제 보여주지는 않죠. 그 말이 얼마나 단순한 말인가라는 걸 이제 잘 표현을 하죠. 아미시처럼 뭐 종교인이라면 아미시처럼 해야 된다. 이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렇지는 않은데
저는 완전 평화주의 이런 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만약에 아미시가 이제 그런 그 총기 난사범 자체를 용서했다. 만약 총기 난사범이 자기가 죽었으니까 가족을 용서할 수는 있겠죠. 가족을 포용하고 가족이 죽인 것은 아니니까 위로하고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일이지만 그건 가능하지만 총기 난사범 자체를 너가 나의 딸을 죽였어도 내가 너를 뭐 말하자면은 용서해서 다 괜찮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건 오히려 총기 난사 자체를 허용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하여튼 저는 뭐 완전 평화주의 이 자체가 기독교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아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워싱턴 포스트 같이 말하자면 9.11 같은 사태가 있었어도 그냥 용서하고 그러려니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세속주의자들의 편견이 이래도 저래도 드러난다고 봐요. 종교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종교가 만악의 근원이라고 하고, 종교에서 좋은 면이 보이면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다 말하자면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하여튼 아미시 사건 이야기 이제 율님이 찾아주셔서 잘 들어봤네요. 2번 또 무신론의 폭력. 그렇죠? 종교가 폭력의 근원이고 악의 근원이다. 그래서 무신론이 되어야 된다. 무신론적인 세계관, 무신론적인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무신론에도 폭력이 있죠. 소련의 무신론 정권은 교회 파괴, 성직자 탄압 등 폭력을 조장했다. 그렇죠? 이는 폭력이 종교뿐만 아니라 세계관과 이데올로기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네. 말하자면 종교 1000년 동안의 서구 유럽 종교적인 서구 유럽이 죽였던 그 세계관 안에서 죽었던 사람보다 100년도 채 안 되는 몇십 년 안에 20-30년 안에 무신론적인 그런 세계관, 즉 중국이라든지 소련이라든지 또는 캄보디아,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무신론적인 공산주의 내에서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숫자로만 비교를 하면요. 3. 과학의 무기화. 무신론은 과학을 종교 비판의 도구로 사용하으나 과학은 의미와 가치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과학적 이론은 증거에 의해 추정될 수는 있지만 확실성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과학의 특성 자체가 그런 거고요. 도덕적 기초의 부족. 샘 해리스의 도덕적 풍경, 모럴 랜드스케이프는 도덕을 과학적으로 정당화를 했으나 철학적 깊이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저는 도덕이라는 가치에 관한 사실을 과학이라는 과학적 사실로 설명해낼 수는 없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과학적인 사실로 도덕적인 가치가 설명이 된다. 대표적인 게 진화론인 거죠. 말하자면 이타주의가 생존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즉 개인은 아니더라도 집단의 생존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이타주의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도덕을 그렇게 설명이 된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이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봐도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인지를 금방 알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이제 다른 주제니까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도덕과 과학의 관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샘 해리스가 그런 주장을 아주 강력하게 하고 인기를 얻었던 사람인데, 철학자들에게는 욕을 좀 먹는
철학적 깊이가 부족하다는 욕을 좀 먹는 그런 면이 있었다. 5. 신무신론의 몰락. 2010년대 이후 신무신론은 점차 영향력을 상실했다. 내부 분열, 지적 깊이 부족, 대중과의 단절 등이 원인이었다. P.G. 마이어스. 신무신론은 자기중심적이고 비효율적이며 파괴적인 운동이었다고 평가했다. P.G. 마이어스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네요. 변증학적 교훈. 종교에 대한 제시 필요. 류림도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도 한때 엄청 유명했었죠. 그죠? 이기적 유전자도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과학으로 말하자면은 도덕을 설명하려는 그런 요소가 있었죠. 이기적 유전자.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쓰여진 건 굉장히 오래전이니까 70년대였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무신론 운동하고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고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썼던 리차드 도킨슨이 이제 신무신론 운동들이 이제 한참일 때 만들어진 신이라는 God Delusion이라는 책이 이제 굉장히 유명해졌죠. 이기적 유전자에서 했던 얘기들을 간단하게 추려서 집어넣었던 것들이 또 굉장히 많았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복합적 논증의 필요성, 삶의 의미, 도덕, 행복과 같은 깊은 질문은 단순히 과학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이를 변증학에서 다뤄야 한다. 이제 과학이라는 것은 자연세계의 현상에 대한, 자연세계의 현상에 대한, 물질적 현상에 대한 사실들을 인과율로 파악해내는 그런 이제 학문일 뿐이고, 삶의 의미라든지 도덕, 무엇이 옳고 그름이라든지 무엇이 진정한 행복이냐, 뭐 이런 가치에 관한 이야기하고는 이제 연결될 수가 없죠, 과학이. 근데 그걸 어떻게든 억지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재밌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금 한국 문화가 이런 신무신론적인 과학자들이 나와서 과학으로 이런 가치 체계들을 설명하려는 그런 것의 전성시대가 아닌가. 그러니까 서구 사회에서 이미 한물간 신무신론적 그런 운동이 한국에서는 아주 폭발적으로 꽃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아주 유명한 이제 그런 의견을 과학으로 모든 걸 설명하려는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이제 꽤 많이 있다고 보여져요. 한국에서요. 저는 좀 문제가 많이 있다 라고 판단이 드네요. 7번째 결론. 신무신론은 현대문화에서 중요한 사례로 변증학의 필요성과 접근 방식을 반추할 기회를 제공한다. 미래의 변증학은 이성, 감정, 상상력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신무신론 운동을 케이스로 해서 변증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었네요. 요새 뭐 과학 제가 떠오르는 건 뭐 우주먼지, 뭐 범준의 물리다, 또 또 양자역학을 하는 김상욱 교수인가요? 뭐 하여튼 사람들이라든지 뭐 안될과학 뭐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엄청난 인기를 끄는 사람들이 이제 과학자인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 신무신론 운동처럼 아주 전투적인 그런 요소를 좀 뺀 것은 있지만 한국 문화에 맞지는 않으니까 아주 막 전투적으로 하면 금방 역풍이 불어서 한국하고는 좀 잘 맞지는 않죠. 그렇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이제 신무신론주의 운동, 즉 과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는 보여져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인기를 얻는 그런 면이 있지 않나.